무리뉴 감독 아주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본머스전 최악의 졸전 이후 팬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뒀으니까 뭐 그럴만 하겠죠. 게다가 아스날 맞춤형 전술 변화가 먹혔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는 아주 짜릿한 그런 승리였을 것 같습니다. 그 역전승을 만들어준 게 바로 우리 손흥민 선수라는 거, 손흥민은 공격수라는 거 무리뉴 감독님 잊지 마시고요. 자,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둔 토트넘이 이번엔 가장 먼 원정길에 오르게 됩니다. 북쪽 끝으로 이번엔 가게 되는데요. 아스날전에서 텐텐클럽 더블 달성을 했고 또 MOMA까지 선정이 됐던 손흥민 역시 2경기 연속골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볼리TV 소영입니다. 혹시 구독 안 하신 분 계시면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16일 새벽 2시죠.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밤에 열리는 토트넘과 뉴캐슬의 프리미어리그 36라운드 경기를 프리뷰합니다. 앞서 열린 아스날전, 정말 뭐 한국 팬들에게는 속 시원한 경기였죠. 수비 스트레스 받던 손흥민에게 공격의 날개를 달아주니까 정말 아주 멋지게 하늘을 날지 않았습니까? 5개월 만에 터진 골, 그리고 더블 텐텐클럽의 가입. 모처럼 최전방에 배치된 손흥민 선수가 뭘 잘하는지 또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선수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요리스하고 로이킨 보고 있나? 자, 이번 경기에서 손흥민은 또 하나의 위대한 기록에 도전을 합니다. 아시아 최초 프리미어리그 10 가입에 성공을 했던 손흥민, 이번엔 개인 통산 한 시즌 역대 최다 공격 포인트 기록에 도전을 합니다. 손흥민은 현재 리그 10골 10도움을 포함을 해서 올 시즌 17골 12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격 포인트 29개죠. 이 수치는 지난 2017-18 시즌 기록과 똑같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20골 9개 도움이었죠. 이제 뉴캐슬에서 공격 포인트 1개만 더하게 되면 단일 시즌 최다 공포 신기록을 쓰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리그 기록도 이제 갈아치우게 되는 건데요. 리그에서는 지난 2016-17 시즌 14골 6개 도움, 그러니까 공격 포인트 20개가 최고였는데요. 지금 이제 10골 10도움으로 동률이기 때문에 하나만 더 이제 골이나 도움을 기록을 하게 되면 새로 이제 기록을 쓰게 되는 겁니다. 뉴캐슬전 앞두고 드는 생각은요, 이제 손흥민이 다시 원래 위치인 측면 윙포드로 이제 돌아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압박에 대한 부담도 평소처럼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아스날전 투톱 전술이 좀 이례적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제 원상 복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손흥민이 공격에서 활개치는 모습을 보고 싶은 우리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좀 아쉬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뉴캐슬전 손흥민의 기용 위치, 또 역할에 대한 예측,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스날전에서처럼 전방에 배치가 되는 상황이 있겠죠. 이 예측은 이제 뉴캐슬 수비진이 전방 압박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무리뉴 감독이 아스날전에서 이제 손흥민 케인 투톱을 기용했던 것은 더 공격을 하겠다는 차원에서의 변화는 아니었습니다. 아스날이 추후방에서 공격 빌드업을 시작을 하는 팀이기 때문에 여기에 착안을 해서 압박을 강화하는 차원에서의 이제 폼의 변화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골을 더 넣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상대 공격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3백의 빌드업 작업을 좀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어떤 그런 의도였다고 보는 겁니다. 덤으로 3백을 압박해서 실수를 유발할 가능성을 높이는 어떤 그런 차원이기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딱 그런 장면이 나왔고 이걸 손흥민 선수가 놓치질 않은 거죠. 무리뉴 감독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뿌듯할 만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뉴캐슬전에서도 투톱 전략은 효용성이 좀 있기는 할 겁니다. 더군다나 뉴캐슬 수비진이 공격수들의 강한 압박에 더 좀 취약한 면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이제 맨체스터 시티, 물론 좀 강팀이긴 합니다. 맨시티전에서 뉴캐슬 선수들이 맨시티 공격진의 그 강한 압박에 굉장히 좀 고전을 했어요. 자기 진영 벗어나는 것조차 좀 버거워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고 볼 점유도 20%를 살짝 넘길 만큼 아주 힘든 경기를 했습니다. 슈팅 기회도 굉장히 많이 허용을 했고요. 하지만 제가 뉴캐슬전에서 토트넘,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손흥민을 또 투톱이나 혹은 원톱으로 전방에 기용할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것은, 물론 케인이 뛴다는 전제하에서 아스날과 뉴캐슬의 수비 높이가 다를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뉴캐슬은 올 시즌에 이제 4-4-1-1이나 아니면 5-4-1 같은 포맷을 쓰면서 엉덩이를 굉장히 무겁게 내려앉은 그런 축구를 했단 말이죠. 올 시즌 토트넘이 이런 팀들을 상대로 꽤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전방 압박이 그렇게 잘 통하지도 않았고, 또 아스날처럼 맞짱 뜨겠다고 나오는 팀하고는 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또 다른 또 이유는 체력 문제입니다. 토트넘이 주전 다수가 거의 모든 경기를 소화하고 있는
사실 로테이션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게다가 아스날전 끝나고 지금 하루 쉬고 하루 이동하고 바로 또 경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스날전에서 체력 소모가 워낙 컸기 때문에, 특히 이제 루카스 모우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격수라기보다는 거의 뭐 전성기의 박지성 선수 같은 역할을, 맨유에서 이제 박지성 선수 했던 역할을 루카스 모우라가 하는 느낌까지 줄 정도로 아주 수비적인 가다. 루카스 모우라가요, 여러분, 그 아스날전에 태클을 혼자서 10번이나 했더라고요. 네. 올 시즌에 프리미어리그 상경기 태클 가장 많이 한 선수가 11번이라는데, 아무튼 뭐 대단한 수비 가담을 했고, 체력 소모가 좀 많았기 때문에 뉴캐슬전에서 공격수들에게 또 이런 정도의 압박을 주문할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만약에 또 그런 역할을 바란다면 공격진 몇 명을 바꾸겠죠. 예. 말하고 보니까 좀 걱정인데, 이렇게 되면 손흥민 모우라를 빼고 뭐 라멜라나 베르벤을 투입할 수도 있으니까, 멜라야 그냥 넌 좀 쉬어라 좀. 네. 자, 손흥민의 역할, 그 두 번째 예측입니다.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저는 이게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왼쪽 윙포드로 나와서 정상적인, 그러니까 뭐 원래 위치대로 무리뉴 감독이 생각하는 원래 위치에서 뛰는 겁니다. 당연히 수비에 대한 부담은 비슷하겠습니다만, 뭐 앞쪽에 전방에 나간다 하더라도 수비를 안 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전방에서 뛸 때는 어느 정도 수비 영역이 좀 제한적이라면, 원래 위치라고 할 수 있는 윙포워드에 기용이 됐을 때는 무리뉴 감독, 또 요리스 골키퍼님께서도 굉장히 적극적인 수비 가담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거리를 뒤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공격으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거리를 스프린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력 부담도 커지고 스트레스도 더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위치, 또 이 역할로 나오는 걸 더 바라고 있습니다. 왜냐? 이건 뉴캐슬의 전술적인 문제와도 맥락이 통하는데요. 올 시즌 뉴캐슬의 스티브 브루스 감독은 포백이든 파이백이든 수비라인을 굉장히 컴팩트하게 운영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아래로만 이렇게 컴팩트한 게 아니라 좌우로도 그렇다는 거죠. 좌우로도 굉장히 폭이 좁게 운영을 하면서 측면 쪽의 공간을 상당히 많이 허용을 하고 있어요. 양쪽 수비수나 측면 미드필더들이 터치라인 쪽에 근접하기보다는 중앙에 가까운 파트너들과 연동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측면에 상대적으로 공간이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지난 9일이죠. 맨시티전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연출됐는데, 이날 뭐 필포든, 뭐 다비드 실바, 때로는 뭐 스위칭은 뭐 마레즈까지, 그 뉴캐슬의 오른쪽 수비 라인 쪽을 굉장히 자주 공략을 했어요. 풀백 선수들도 적극적으로 올라왔고요. 이 과정에서 뉴캐슬이 아주 고생을 했습니다. 컷백으로 실점도 했고 결정적인 찬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뉴캐슬이 이제 예들린이나 뭐 라사로 같은 오른쪽 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시합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손흥민이 왼쪽 윙포드로 기용을 했을 때 아주 공격적인 축구를 기대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물론 지금 맨시티하고 토트넘은 많이 뭐 다릅니다. 특히 이제 맨시티는 중앙에서 데브라이너를 비롯한 다른 동료들이 수시로 수비진들을 끌어당겨줬기 때문에 더욱더 측면에 있는 선수들이 공격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 토트넘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잘 안 되고 있죠. 뭐 윙크스하고 시소코가 나름대로 중앙에서 수비적인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만, 빌드업에 어떤 관여하는 부분이나 전방으로 좋은 양질의 패스를 찔러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셀소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만, 로셀소는 상대가 강하게 압박을 할 때는 좋은 패스가 좀 안 나오기 때문에, 확실히 양쪽 측면에 똑같이 윙포워드로 나온다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맨체스터 시티의 양쪽의 또 윙어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좀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뉴캐슬 수비진의 약점을 제대로 이용한다면 손흥민이 원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공격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를 많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볼터치도 많이 좀 늘게 되고, 또 무엇보다 뉴캐슬이 박스 근처까지 이제 공격진에게 거리를 두고 수비를 하는 성향이기 때문에 스피드를 활용할 수도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또 토트넘이 아스날전에서 후방에서의 긴 패스, 또 미드필더진들도 가까이 있는 선수들보다는 앞쪽에 공간 쪽으로 시도를 패스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용이 된다면 손흥민 선수에게서 좀 적극적인 어떤 공격적인 슈팅할 수 있는 기회들 많이 예상을 해도 좋지 않을까. 자, 아마 다음 시즌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뉴캐슬이 사우디아인가에서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팀이잖아요. 이제 벼락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팀이죠. 프리미어리그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벼락부자가 되는 팀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그렇게 뭐 위협적인 팀은 아니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님 부디 너무 수비적인 보수적인 전술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시즌 뉴캐슬, 하지만 뭐 좀 또 도깨비 팀입니다. 경기 보면 갑갑한데 승점은 제법 잘 따고 있는 팀이고, 특히 리그 재개 후 성과가 좋습니다. 리그에서 2승 2무 2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리그에서는 지난 9일 맨시티전 0대5로 완패하기 전까지 무패였어요. 지난 주말에는 와포드 원정도 졌기 때문에 약간 하락세에 있는 팀입니다. 포백을 주로 쓰는데 이제 가끔씩 파이백까지 동원을 하는 팀이어서 토트넘도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왼쪽 수비는 토트넘에서 임대가 있는 데니 로즈가 아주 맡고 있는 뉴캐슬이죠. 토트넘 예상 라인업 보겠습니다. 요리스 골키퍼, 또 데이비스, 알드베레르트, 산체스, 그리고 오른쪽에 탕강가, 이 부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미드필드에는 시소코, 윙크스, 앞쪽에 손흥민, 루셀소, 모우라, 최전방에 해리케인, 거의 뭐 고정적이죠. 후안 포이스 외에는 추가 부상자가 없는 토트넘입니다. 연봉 2배 인상을 요구했다는 에릭 다이어는 FA컵 관중석 난입 징계 때문에 지금 4경기 출전 정지를 받았고 이번이 3번째 출전 불가 경기가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문제가 없고요. 제가 지금 앞쪽에 탕강가 때 살짝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북박의 오른쪽 풀백인 세르지 오리에 선수의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안 나와? 듣던 좀 반가운 소리인데 이럴 수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근데 좀 마냥 뭐 좋아하거나 오리에 빠지는 거 잘 됐다 이렇게 얘기가 좀 어려운 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오리에의 친동생이 아스날전 끝난 다음날 아침에 총격으로 좀 해외에서 사망하는 그런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인데요. 그래서 아마 오리에 선수는 뉴캐슬전에 좀 못 나올 것 같고요. 모쪼록 장례 잘 치르고 마음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일단 저는 아스날전하고 차이가 없이 좀 예상을 해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손흥민 선수의 위치 최전방이 아니라 왼쪽 윙포워드로 예측을 했고요. 맘 같아서는 아스날전처럼 좀 더 공격적인 전진 배치도 기대를 해봅니다만 뭐 이 위치에서도 얼마든지 공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니까요. 무리뉴 감독님께서 수비 부담만 너무 많이 안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순위 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1, 2위는 확정이죠. 맨시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그 UEFA 징계가 철회가 되면서 다음 시즌 챔스 나가게 됐고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제가 조만간 영상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한 것은 3, 4위 싸움입니다. 리그 재개 후에 레스터 시티가 지금 극도로 부진하면서 지금 4위 싸움이 전쟁이 됐습니다. 3경기 남은 상황에서 세 팀이 승점 1점 두고 지금 경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6위 울버햄튼, 그리고 7위 셰필드도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쉽진 않죠. 8위 토트넘이요? 네, 바랄 걸 바랍시다, 여러분. 네. 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첼시, 레스터, 맨유가 남은 경기에서 승점 1점 이상 못 따는, 그러니까 거의 뭐 지거나 1무 정도만 하는 그런 성적을 내고, 올버햄튼과 셰필드도 1승 이상 못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5팀이 다 부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3경기를 다 이긴다면 뭐 불가능은 아닙니다만, 뭐 현실적으로는 망상에 가까운 확률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토트넘의 현재 순위는 8등입니다. 캐슬전 끝나고 나면 둘 다 요일과 시간이 같습니다. 20일 월요일 0시, 그러니까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자정입니다. 그리고 27일 0시 레스터시티와 크리스탈 팰리스전, 이 두 경기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끝물입니다. 리그도 정말 길었던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도 어느덧 끝을 향해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남은 3경기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뭐 챔스 다 필요 없고요. 네, 손흥민 선수의 멋진 활약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폴리티비였고요. 저는 최성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